얼마 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10,000명의 병사가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전차와 미사일도 눈길을 끌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병사들이 다리를 곧게 뻗어올리며 걷는 일사불란한 거위걸음이죠.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딱 봐도 어색하고 불편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러시아도 북한도 이 걸음을 고집합니다. 반대로 미국이나 영국, 한국의 군대는 훨씬 자연스럽게 행진합니다. 군대의 걸음 하나가 이렇게 체제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흥미롭지 않나요? 이 불편한 제식이 오늘날 어떻게 독재의 상징이 되었는지 알아봅니다. 오늘날 거위걸음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제식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 낯선 걸음은 사실 전쟁터의 필요해서 태어났습니다. 17세기 유럽의 주력 무기는 머스킷이라는 총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오늘날의 소총처럼 보이는 긴 장총이지만 원리는 훨씬 불편했습니다. 총알과 화약을 총구에 하나하나 밀어넣고 불붙은 심지로 화약을 점화해야 발사가 가능했죠. 그래서 한 발을 쏘고 다시 장전하는 데만 20초가 넘게 걸렸습니다. 사거리도 짧고 명중률도 낮았으며 가장 숙련된 병사라고 해야 1분에 3발 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이런 무기를 병사들이 제멋대로 쏘면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바로 집단 사격이었습니다. 수십 수백 명의 병사가 북소리와 구령에 맞춰 일제히 방아쇠를 당기는 방식입니다. 옛날 전쟁 영화를 보면 군인들이 뻣뻣하게 서서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대열을 무너뜨리지 않고 북소리에 맞춰 일제히 사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전투 방식입니다. 집중된 화력은 머스킷의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흩어지거나 박자를 놓치면 화력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구령에 맞춰 발걸음을 맞추고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훈련이 필수였습니다. 사실 이런 발상은 고대 로마 군단에서도 이미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방패와 창을 든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적을 압도했던 그 대열의 힘이 머스킷 시대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훗날 거위걸음으로 이어졌죠. 머스킷 시대의 전투가 대열과 박자 싸움이었다면 이 원리를 가장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로이센입니다. 지금의 독일 북동부에 있던 작은 왕국이었지만 군국주의 국가라 불릴 만큼 모든 것을 군대에 맞춘 나라였습니다. 이 변화를 이끈 인물이 레오폴트 대공이죠. 그는 프로이센 왕실의 장군이었고 혹독한 훈련으로 철의 장군이라 불렸습니다. 다른 귀족 장교들이 사교장과 전쟁터를 오가며 생활할 때 레오폴트는 오직 병사들의 규율과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만든 새로운 행진법은 당시 독일어로 슈테이슈리트라고 불렸습니다. 찌르는 걸음이라는 뜻입니다. 무릎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뻣뻣하게 들어올려 내딛는 모습이 마치 무기로 찌르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레오폴트는 이런 훈련을 통해 병사들에게 생각하지 말고 명령에 따르라는 반사적 복종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모든 병사가 똑같이 움직이고 지휘관의 구령에만 반응하는 군대, 이것이야말로 약소국 프로이센이 대국들과 맞설 수 있는 길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 기계적 제식은 군사적 효과가 분명했습니다.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수백 명이 같은 박자로 움직이니 적군에게 강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왕의 위엄과 장군의 권위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죠. 레오폴트 훈련법을 실제 전투에서 빛나게 한 사람이 프리드리히 대왕입니다. 1741년 몰비츠 전투에서 프로이센 보병은 기계처럼 움직이며 2배 가까운 오스트리아 기병을 막아냈습니다. 1757년 루이텐 전투에서는 측면을 부수는 빠른 교차 사격으로 불과 3만 명의 프로이센군이 8만 명에 달하는 적군을 격파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프랑스의 계몽주의 작가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군대를 보유했지만 프로이센은 군대가 나라를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프로이센은 군대가 곧 국가였던
전형적인 군국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낯선 행진이 거위걸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거위는 몸집이 크고 다리가 몸 뒤쪽에 붙어 있어 무게중심을 잡으려면 무릎을 굽히지 않고 곧게 뻗어야 합니다. 닭이나 참새, 오리 같은 다른 새들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병사들이 무릎을 굽히지 않고 걷는 모습이 곧 거위의 걸음과 겹쳐 보였던 겁니다. 이후 독일어의 슈테이슈리트는 영어권에서 구스테브로 번역되며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프로이센 보병은 유럽 최강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위걸음은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이때부터 체제를 지탱하는 복종과 권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거위걸음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군사 기술의 눈부신 발전 때문입니다. 명중률이 낮은 머스킷 대신 이제는 총열의 호미 파인 라이플 총이 등장하면서 사거리가 수백 미터로 늘고 명중률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기관총이 도입되자 예전처럼 보병이 줄 맞춰 앞으로 나아가는 전술은 자살 행위가 됐습니다. 거위걸음처럼 뻣뻣한 대열보행은 더더욱 쓸모없어졌죠. 여기에 야전포, 국사포, 장거리 포탄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에서 그 변화가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기관총과 철조망, 국사포가 결합하면서 전투는 이제 땅속의 참호를 파고 들어가 방어와 소모전을 이어가는 방식이 표준이 됐습니다. 이렇게 거위걸음은 실전에서 급격하게 사라졌습니다. 대신 거위걸음은 권위주의와 독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정치 쇼로 전환되었습니다. 1930년대 나치 독일이 그 주인공이죠. 수만 명의 병사가 똑같은 각도로 다리를 뻗으며 뉘른베르크 경기장과 베를린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 장면은 뉴스 영상과 사진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때부터 거위걸음은 곧 전체주의 국가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졌습니다. 당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나치 퍼레이드를 두고 그들이 다리를 그렇게 높이 드는 건 군화에 붙은 네일을 털어내려는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권위주의적 과시를 조롱한 비유였죠. 조지 웰 역시 거위걸음을 보며 인간의 얼굴을 군화로 짓밟는 장면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나치와 적대관계였던 소련도 같은 시기에 붉은 광장 퍼레이드에서 거위걸음으로 군대를 행진시켰다는 점입니다. 원수지간이었지만 두 체제 모두 거위걸음을 군사적 위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으로 똑같이 활용한 것입니다. 이 전통은 중국이 이어받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설 직후 군사체계 대부분을 소련에서 배운 중국은 자연스럽게 거위걸음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국경절 퍼레이드 같은 정치적 의식에서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밀성을 강조하며 거위걸음을 체제 선전의 상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더 과장을 보탰습니다. 다리를 직각 이상으로 치켜 올리고 땅을 세게 구르며 행진하는 방식은 세계에서 가장 과장된 버전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식이 아니라 지도자 숭배와 체제 위압감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연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르죠. 이곳에선 군대를 국민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미국은 군대의 행진을 퍼레이드 쇼가 아니라 시민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릎은 자연스럽게 굽히고 보폭도 일상적인 걷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분당 120보, 보폭 75cm로 규격을 맞추어 질서만 강조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군의 전통을 이어받았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도 모두 이 흐름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효율성과 자연스러움을 중시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중간형 사례도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와가 국경 교대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극적인 제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군인들이 무릎을 과도하게 높이고 발을 뻗어 땅을 강하게 구르는 모습은 거위걸음의 친척 같지만 사실상 연극적 과장에 가깝습니다. 매일 저녁 국경에서 열리는 이 의식은 단순한 교대가 아니라 상대방 국가를 향한 힘과시이자 일종의 퍼포먼스 전쟁이죠.
터키는 나토식 정속보행과 과거 독일 소련식 제식을 절충해 사용합니다. 칠레나 아르헨티나 같은 중남미 국가들도 기본은 미국 스페인식이지만 군사정권 시절 도입된 거위걸음을 의존용으로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집트와 중동 일부 국가는 과거 소련 영향으로 거위걸음을 썼다가 지금은 서구식과 혼용합니다. 거위걸음은 처음에는 병사들의 규율과 전열 유지를 위한 훈련에서 출발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효용보다 부작용이 더 두드러집니다. 첫째, 신체적 부담입니다. 무릎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는 동작은 무릎, 고관절, 허리에 큰 충격을 줍니다. 실제로 중국, 북한, 러시아에서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많은 병사가 관절 부상이나 피로골절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간 반복하면 전역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죠. 둘째, 부자연스러운 보행의 비효율성입니다. 거위걸음은 지나치게 뻣뻣하고 속도도 느려 실전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전장에서 기동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퍼레이드 외에는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동작이 된 것이죠. 셋째, 훈련 자원의 낭비입니다. 병사들이 수천 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느라 정작, 사격, 전술, 체력 같은 실제 전투 기술을 익힐 시간이 줄어듭니다. 현대전에서는 기술과 무기가 핵심인데 거위걸음은 그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넷째, 정치적 효과의 양날의 검입니다. 체제 내부에서는 일사불란한 통제를 보여주지만 외부 세계에는 권위주의적 이미지로 굳어집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거위걸음을 벌인 이유도 국민과 군대 사이의 거리감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대외인식 문제입니다. 오늘날 거위걸음을 고집하는 국가는 거의 권위주의 체제뿐입니다. 그래서 퍼레이드에서 이 행진을 내세우는 순간 국제사회는 곧바로 권위주의 국가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병사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련 시절에는 이런 농담이 돌았죠. 적보다 무릎이 먼저 우리를 무너뜨린다. 과잉 훈련으로 관절이 망가지는 현실을 자조적으로 풍자한 유머였습니다. 거위걸음은 그냥 걸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대가 시민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걷지만 권위주의 국가는 개인보다 체제가 우위에 있다는 메시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뻣뻣하게 걷게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행진이라도 어떤 나라에서는 질서로 보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위압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위걸음을 볼 때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히 걸음이 낯설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독재와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발자국이란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